로봇 하면은 태권브이로 2차 대전에서 골리앗이라는 유선으로 연결된 로봇을 걸프전에서 미국이 무인기를 사용해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에서 감시 정찰, 폭발물 제거, 물자 수송을 위한 다양한 국방 로봇들이 지상에서도 이런 감시 정찰 로봇들이 REX MK2라는 플랫폼이 루크라는 플랫폼도 루스트라는 플랫폼도 있는데 울트라라는 로봇이 좀 주목을 또 울트라가 있어요. 네. 이름이 골리앗 울트라. 예, 스타크래프트에서 많이 왔네요. 맞습니다. 당신이 궁금한 AI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AI 지식 토크쇼 AI 토피아. 전쟁의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전장에 나가는 대신 AI 로봇이 최전선에서 정찰하고 전투를 지원하죠. 드론이 하늘을 수놓고요. 무인 전투 차량이 땅을 달리며 자율 무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시대. 오늘은 대한민국 국방 AI와 로봇 기술의 최전선에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AI 기반 국방 로봇 연구자, 국방과학연구소의 곽기호 원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방 무기 체계에 지능을 부여하고 있는, 즉 인공지능 자율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인공지능기술연구원의 곽기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국방이라는 분야가 일반인들에게 좀 생소한 영역이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네, 방금 궤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현장에서 주역이 될 국방 로봇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 로봇이 어떤 의미죠? 국방 로봇이 뭐예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많은 분들이 로봇 하면은 태권브이를 생각하고요. 네. 아톰, 터미네이터를 생각하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국방 로봇은 이것들을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방 로봇은 이런 로봇들 중에서 주어진 임무가 있습니다. 무기를 달고 사람을 대신해서 전방에서 전투를 치르고 전투를 하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물자를 수송하고 부상병을 보호하고 하는 인간을 대신해서 전장에서 위험한 일을 도맡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저희는 이제 국방 로봇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언제부터 전쟁에서 로봇이 사용되기 시작한 겁니까? 국방 로봇이 사용된 것은 생각보다 역사가 꽤 깁니다. 2차 대전 때까지 돌아가야 되는데요. 2차 대전에서 독일이 골리앗이라는 유선으로 연결된 로봇을 전장에 사용을 했습니다. 멀리서 사람이 원격으로 조종하고 그리고 적 차량이랑 아니면 전차 같은 곳에 밑으로 들어가서 물을 싣고 가서 폭발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무기. 우리가 아는 골리앗은 다르네요. 그럼 약간 사람이 약간 유선 RC카 자동차 이걸 이용해서 포탄을 싣고 어딘가로 가서 터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야, 이런 게 됐단 말이죠. 그 옛날부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전자공학, 무선통신 등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유선이 이제 무선으로 바뀌었죠. 네. 무선으로 바뀌면서 전장에서 폭발물 탐지 그리고 감시 정찰을 하는 국방 로봇들이 전장에서 보조 장비로 이제 활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 걸프전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유명하죠. 네, 걸프전에서 미국이 무인기를 사용했습니다. 무인기. 네, 무인기를 사용해서 전장 상황을 감시 정찰함으로써 전장에서 많은 효과를 봤죠.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론과 같은 국방 로봇이 제대로 이제 전장에서 활용되었던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그 1991년도쯤이면은 네. 사실 굉장히 오래전인데 사실 우리가 최초로 드론을 만난 거는 2000년대 이후에 CES에서 이제 드론이라는 게 처음으로 이제 비행을 했단 말이죠. 실내에서. 네, 맞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드론이라는 개념을 처음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미 전쟁에서는 1990년대부터 쓰였군요. 이게 아마 최초의 드론이었던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2000년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에서 감시 정찰, 폭발물 제거, 물자 수송을 위한 다양한 이제 국방 로봇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또 대부분의 로봇들이 원거리에서 원격으로 제어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로봇들이었죠. 그러면은 RC카 그다음에 뭐 원격 조정 드론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어쨌든 조작을 하는 그렇죠. 그 상태였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후에 이제 지능이 부여되기 시작했죠. 오. 플랫폼에
기계에 지능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간이 했던 일을 로봇이 스스로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근래 이제 잘 아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에서 보면은 첨단 AI 기술이 지상, 해상, 공중의 플랫폼의 두뇌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은 영역에서 로봇들이 사용이 되기 시작했고,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론이 전장에서 전장을 바꿀 수 있는, 전장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킹메이커가 되기 시작했죠. 한 대, 두 대의 로봇이 서로 이제 협력을 해서 사람을 같이 도와주는 그런 협업 시스템으로 점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각각의 로봇들의 지능은 AI의 발전 속도와 맞춰서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네. 국방과학연구소는 어떤 단계에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기술은 플랫폼들이 지능을 가지고 서로 협력을 해서 어떤 임무를 줄 때 그 임무를 서로 어떻게 정보를 교환하고 데이터를 교환해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들을 이미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럼 최종 단계 아니에요? 물론 이게 여기에서 스스로 더 판단하고 스스로 더 결심을 잘 할 수 있는 로봇으로의 진화는 아직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와, 그래도 대단한데요, 속도가? 그러면 정말 다양한 국방 로봇들이 등장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국방 로봇 좀 분류를 할 수 있나요? 네, 국방 로봇을 크게 분류를 해보면은 국방에서 이 로봇들이 하는 임무에 따라서 나눠진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물론 인간도 사람도 똑같습니다. 육군이 있고 해군이 있고 공군이 있듯이 국방 로봇도 전투를 하는 전투 로봇이 있고요. 물론 네. 여기서 반드시 인간이 통제하에서 전투를 수행하겠죠.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감시 정찰, 그러니까 멀리 가서 보이지 않는 곳을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서 보고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감시 정찰 로봇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자를 수송해주거나 부상자를 태우고 나와서 구호하는 그런 지원 로봇.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게 플랫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 달라지는 것이지 그 목적이 임무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공군에도 똑같이 전투병이 있고 전투가 있고 네, 또 수송병이 정찰이 있고 네, 맞습니다. 수송이 있고 네. 육군도 똑같은. 네. 그럼 전투 로봇도 한번 여쭤볼게요. 전투 로봇 총을 쏘고 싸우는 무인 로봇 네. 사실은 뭐 주먹으로 싸워도 되잖아요. 하지만 총이 더 효율적이니까 총을 쥐고 있는 거겠죠? 네.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오면서 항상 무기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그렇죠. 거고요. 그리고 전투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맞아, 생존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투 로봇은 결국은 내가 다치지 않고 나를 대신해서 다른 적과 아니면 뭐 그 위험하고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일들을 대신해주는 로봇이고, 물론 지금의 전투 로봇들은 반드시 인간의 통제 하에서 무기를 들고 인간이 부여한 무기겠죠. 무기를 사용해서 이제 화력을 행사하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제하라는 말은 어쨌든 혹시나 아군에게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차단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로봇에 대해서 100% 완벽하다라고 할 수 없고, 그리고 저희가 영화에서도 많이 봤듯이 제일 대표적인 로봇 하면 전투 로봇 하면 터미네이터. 네. 근데 무섭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무서운 로봇이 갑자기 오동작을 하거나 오류를 범하게 되면은 적이 아니라 나를 향해 총부리를 겨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어쩌면은 사람의 통제 하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게 전투 로봇이군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투를 직접 이제 수행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를 들고 전방에 나서서 혼자 막 이렇게 싸우는 로봇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RCWS라고 해서 Remote Controlled Weapon System이라는 것을 장착을 해줍니다. 플랫폼 위에. 그러면 사람이 어떤 상황이 되고 이 로봇이 가서 표적을 인식하거나 타겟을 인식하게 되면 원거리에서 사람이 이건 사격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사격 행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로봇이 있는데 또 이 로봇은 폭탄을 탑재해서 적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하는 자폭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사용자가 병사가 특정 포인트를 지정해주면 거기까지 스스로 가서 특정 위치에서 운용자에게 알립니다. 당신이 원하는 타겟에 왔다라고 할 때 운용자가 누르게 되면 자폭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앞에서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비행기에 드론에 실어서 폭발물을 싣고 가서 날아가서 터뜨릴 수도 있고 지상 무기 체계에 실려서 지상 차량의 형태로 가서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서는 무인 수상정 배조 조그마한 배에 실려서 큰 함정을 폭파시킨 그런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제 전투 로봇의 최종 임무가 화력을 사용하고 그래서 적에게 타격을 가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인간의 통제하에서 인간의 최종 결심에 의해서 이런 행위들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방아쇠는 결국 인간이 당겨야 네, 된다. 맞습니다. 그럼 미국 같은 군사 강국들은 이미 이 전투 로봇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 군사 강국들은 이미 다양한 형태의 AI가 탑재된 전투 로봇들을 연구 개발 중에 있고 또 실전에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MQ-9 리퍼라는 중간 고도에서 감시 정찰을 하고 공격까지 할 수 있는 드론을 실전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스위치 블레이드라는 소형 UAV인데 거기에 폭탄 앞에 머리에 폭탄을 달아서 특정 포인트까지 가서 자폭하는 자폭 드론도 실전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요즘 잘 알고 있는 사족 보행 로봇이죠. 사족 보행 로봇에 무장을 탑재해서 전장에서 실제 테스트도 하고 있고 실제 사용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 이름이 보통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비전 60이라는 전투계의 형태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미국에서는 만든 플랫폼 중에 하나는 립소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탱크의 조금 중간 사이즈인데 얘도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무인 탱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지상 전투 로봇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전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같은 곳에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들이 자국이 보유했던 다양한 드론이라든지 해상 무인 체계라든지 지상 차량 등을 실전에 전투 목적으로 사용을 한 게 언론에도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전쟁 상황, 전시가 아니었다면 이런 기술들이 있는 것도 몰랐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쟁 상황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네네.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술들이 막 등장을 하고 네네. 굉장히 참혹한 결과들도 있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자국을 지키기 위한 어떤 노력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까지 대비가 돼 있는가 네. 이런 게 궁금하던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자체 개발을 통해서 실전에 배치된 전투 로봇은 현재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아쉽네요. 단순히 우리나라가 기술 수준, 성숙도가 떨어져서 전투 로봇을 배치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 로봇이라는 것 자체가 자율 살상 무기, 또 킬러 로봇과 연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국제적으로 정치 외교 그리고 윤리, 도덕 이슈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쉽게 이게 우리도 전투 로봇을 만들고 있고 우리는 이걸 사용해서 앞에 전장에서 효과를 내겠다라고 이렇게 공론화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또한 이게 앞에서 또 언급한 것처럼 미국을 포함한 몇 개국을 제외하고는 실전에서 전투 로봇을 사용하는 나라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미국 또한 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가이드라인 안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선은 넘지 말자.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윤리적인 네, 문제나 맞습니다.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 고민할 게 많다 보니까. 근데 지금도 인간의 통제하에서 동작하는 그런 직접적인 전투를 하는 아니면 네. 간접적인 전투 행위를 할 수 있는 로봇은 실전에 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네. 실제로 뭐 여러 어떤 전시라든지 행사에서 이렇게 보여주실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왜냐 이건 보여줘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이거 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 다른 네, 나라가.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못해서 안 하는 거냐? 네. 할 수 있는데 매너 플레이 하는 거냐? 네. 이거는 사실 후자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면 예. 군에서 병사를 훈련을 시켜서
군인으로 진정 군인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병사에게 몽둥이를 주면 그 몽둥이를 사용하는 거고 삽을 주면 삽질을 하겠죠. 근데 총을 주어지면 군사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도 감시 정찰 목적이라든지 뭐 지원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로봇들이 있는데 그 임무 자체를 바꾸게 된다면은 다 또 부여를 한다면은 전환이 가능합니다. 기술적인 수준 자체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앞서 있다. 맞습니다. 그럼 감시 정찰 로봇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시 정찰 로봇은 전투 로봇과는 달리 좀 은밀하게 위험한 지역을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변하는 전장 상황이라든지 관심 있는 물체를 추적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장에서는 직접 전투보다는 눈과 귀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수 있겠고요. 앞에서 미군에서 사용하고는 있는 리퍼 같은 감시 정찰 목적의 드론이지만 얘는 무기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공격용도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감시 정찰 목적만 가진 플랫폼은 은밀하게 다가가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전장의 정보를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전쟁에서.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상대가 낼 패를 보고 있는 거랑 아예 모르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뭐 일단은 정찰하면 대표적으로 드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이 어떻게 보면 국방에서는 감시 정찰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플랫폼입니다. 국방 로봇의 일종이죠. 그 이유는 드론은 공중에서 전체를 봅니다. 그러니까 넓은 지역을 한 번에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상이랑 해상이랑 이런 곳에서 일정 특정 지역을 보는 것과 다르게 더 넓은 범위의 지역의 변화, 이상 징후를 한 번에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드론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드론은 그 기체의 무게라든지 그리고 활동 범위라든지 운영 시간이라든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예를 많이 드는데 아주 높은 고도에서 장시간 비행합니다. 장시간 비행을 하면서 전체적인 상황을 계속 보는 거죠. 물론 위성보다는 조금 다른 그런 개념인데 이런 것이 RQ4 글로벌 워크라고 우리나라에도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글로벌 워크가 있고요. 그다음 얘보다는 낮은 고도, 중고도 정도에서 또 장시간으로 감시 정찰을 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이게 MQ9 리퍼. 근데 얘는 공격까지도 있습니다. R과 M이 그래서 다른 겁니다. R은 레코너센스에서 정찰이라는 임무 때문에 R이라는 코드명이 붙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것들은 원거리에서 사람들이 직접 조종사가 원격 조종사죠. 원격 조종사들이 조종하는 그런 플랫폼이라면 병사들이 직접 전장에서 활용하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지금 미군에서 사용하는 것이 RQ-11 레이븐이라고 하는 플랫폼인데 이건 병사가 백팩 같은 곳에 휴대를 하고 가서 필요한 장소에서 손으로 날려서 주변의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드론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많이 언론에서도 예전에 한번 크게 이슈가 됐는데 조그마한 드론이 있습니다. 뭐 35g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새 같은 드론, 블랙호넷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병사가 휴대해서 건물 같은 곳이나 은밀한 장소에 몰래 침투시켜서 원하는 정보를 뽑아내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지상에서도 이런 감시 정찰 로봇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스라엘이 대표적으로 많이 있는 플랫폼들을 사용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감시 정찰, 통신 중계 또는 물자 수송을 위해서 사용하는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RUX MK2라는 플랫폼이 있고 루크라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스트라는 플랫폼도 있는데 얘는 동굴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서 굴러다니거나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또 파악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오버랜드 AI라는 곳에서 만든 울트라라는 로봇이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또 울트라가 있어요. 네, 이름이 골리앗 울트라. 스타크래프트에서 많이 왔네요. 맞습니다. 예. 이 로봇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크래프트에서 나오는 그런 골리앗 또는 울트라
라는 괴물 같은 오. 거 있죠. 그것처럼 아주 험지를 버기카가 달리듯이 막 달립니다. 근데 얘는 최신 AI 기술을 많이 적용을 해서 특정 포인트를 지정하면 그 지역을 스스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헤쳐나가서 목적지까지 도달을 하면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감시 적잘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물자 수송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장 최근에는 드론과 이 로봇이 같이 협업을 해서 감시 정찰 임무도 물자 수송도 같이 하는 그런 협업 임무 수행 능력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만능 로봇이네요. 만능 로봇으로 활용이 되려고 하고 있죠. 네. 정말 강력하네요. 네.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나라는 AI 기술을 어떤 식으로 접목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국방 로봇에 적용하고 있는 AI 기술들은 네. 스스로 이런 야지라든지 험지에서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내가 여기가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목적지를 정해주면 그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환경에서 내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내고 그리고 거기까지 최적의 경로를 만들어서 가는 그런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어떤 것은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 속을 탐사하면서 지하 속에 있는 위험 물체라든지 뭐 독가스, 그다음 폭발물 이런 것도 탐지하고 한번 서칭을 딱 해서 나오면은 지하 동굴, 땅굴의 3차원 지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로봇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중에서 앞에서 말씀 미군의 사례만 들었지만은 미군 못지않게 공중에서 감시 정찰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중 정찰 무인기들도 저희가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또 AI가 적용이 돼가지고 네.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AI 기술들이 이미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국방 분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식텔러 곽기호 원장님과 함께 국방 로봇의 역사와 현재 연구개발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유선 조종 로봇을 시작해서 이제는 AI가 탑재된 자율 로봇이 전장을 누비는 시대가 됐죠. 하지만 여기엔 여전히 많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AI 로봇에게 어디까지 자율성을 줄 것인가? 킬러 로봇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이어지는 2부에서는 국방 로봇에 대한 뜨거운 쟁점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내일도 재미있는 AI 토크 나와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AI 토피아를 향한 곽기호 지식텔러의 이야기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기대해주세요. 내일 또 만나요. AI 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이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만약에 한다면 로봇은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 장비일 뿐이지 장비와 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에서 노력을 하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위에임이라고 2차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를 했었고 블루프린트 포 액션이라는 채택을 했고 기술은 단지 도구일 뿐이고 우리가 그다음 인류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은 정해진다고